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우리가 지금 1930년대 이후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단 일제 정책들은 이제 민족말살 통치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전시체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배우셨는데, 민족말살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정신을 지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 이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국어와 역사입니다. 네, 이 국어와 역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당시의 독립운동이에요. 그걸 좀 연장선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평상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독립운동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것. 이건 바로 이 시대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참 이렇게 먼저 국내 상황 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언어, 그리고 여기가 역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기억나요? 1920년대, 이건 이제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였죠. 그죠? 근데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름을 바꾸네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날 가갸나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던 그런 조직. 그 조직을 계승해서 이 조선어 학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조선어 학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일단 맞춤법, 통일한. 맞춤법은 저도 요즘도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 정말. 이제 지금도 이게 어려운데, 이 당시는 얼마나 오죽했겠어? 중구난방인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제 이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표준어도 이때 제정합니다. 그 표준어 제정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사물에 대한 단어를 다 수집을 해요. 이 조선학회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라고 이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전에 싣는 거예요. 왜냐면 표준어가 사전에 실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표준어는 이제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각 지역의 언어들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어쨌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화. 멍. 네. 영어로, dog baby. 네, dog baby. 이거를 표준으로 뭘 정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2개가 남았대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강아지. 이거 실제로 투표했다? 어떤 거를, 표준으로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강아지가 표준어가 됐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선어학회에서 얘를 표준으로 했으면 우리는 를 표준어로 아마 그때 지금 이제 뭔가 라고 하는 단어 쓰면 비하의 어떤 그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의미가. 그죠? 근데 아마 이때 표준어 정해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준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야, 조선어 학회에서요. 그죠? 지금 우리 어떤 일상의 언어,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조선어 학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못 만들었어요. 광복되고 나서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42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30년대, 40년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일제가 어떤 통치를 했다? 민족 말살 통치야. 머릿속에서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지워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어 못 쓰게 하는 거겠죠. 언어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언어를 자꾸 안 쓰면 자연스럽게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여고생의 일기장을 일본 형사가 보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일기장을 봐? 검열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오늘 국어 시간에 국어를 썼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국어는 뭘까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해 보면 일본어 시간에 일본어를 썼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걸 일본 경찰이 본 거야. 아니 국어 시간에 국어를 썼는데 그걸 혼냈다고? 혼낸 사람 누구지? 라고 해서 혼낸 그 선생님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 조선어 학회는요, 반국가단체. 야, 조선어를 썼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뭐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그냥 막 줄줄이 감옥에 끌려가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요. 이분들 언제 나오냐면 1945년 광복되고 나서야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걸어 나오질 못해요. 들것에 실려 나와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조선어 학회. 이게 언어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노력,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죠?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전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당연한 모습으로 보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짠 하고 나타난 당연한 모습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선어 학회 사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대에 있었던 이 브나르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나르드 운동은 이거는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에요. 왜 실력 양성 운동에 192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물산 장려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문맹퇴치 운동의 연장선이 이제 30년대 브나르드 운동. 요거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민중 속으로. 요게 이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배경을 해가지고 나온 소설이 시문의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도 있다라는 농촌개몽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의 문자, 우리의 언어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바로 민족만세 통치 정책 때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역사죠. 역사.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1910년대, 20년대 특히 이 시대를 대표했던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단지 신채호, 그 다음이 박은식, 이런 인물들을 들 수도 있겠죠. 신채호, 박은식. 근데 요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30년대로 와서는요. 특히 민족주의 사학 그 계보를 이어서 정인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정인보. 정인보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 특히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어떤 그런 글들을 다 정리를 한 다산 전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때 만들면서 조선 후기 어떤 그 실학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으냐면 실증주의 사학이야. 그러니까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별쌤 최태성은 잘생겼어. 왜? 갑자기 표정이 그렇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지. 난 동의해. 그건 네 맘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큰별쌤은 남자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이 실증주의 뭐냐면 큰별쌤은 잘생겼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냥 큰별쌤은 남자다. 여기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것. 이게 실증주의 사학이에요. 역사가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실증주의 사학인데, 요 실증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회가 진단학회라는 거예요.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증주의 사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사학이 있는데요. 요건 좀 여러분이 지어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요 셋 중에서 요겁니다. 사회경제사학. 이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사회주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이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는 발전한다고 봐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냐면 원시 공산제 출발해.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야. 그 다음에 중세는 봉건제야.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그 모습이 사회주의야. 공산주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전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는요, 어느 나라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역사는 발전해. 근데 그 발전하는 양상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요. 너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발전해. 너랑 나랑 비슷하게 발전하는 거야. 역사는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보는 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관이거든요.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둬가지고 백남훈이 이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써냅니다. 조선사회 경제사. 이 백남훈 기억해 두세요. 백남훈.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아니야. 백남훈이야, 백남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웃었거든? 근데 요즘은 웃지도 않더라. 왜냐면 이제 백남준을 모르더라고. 옛날엔 백남준 하면 딱 알았는데 지금은 저게 웃자고 한 코드야? 몰라. 네. 어쨌건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 그 식민사관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조선진들은 늘 싸운다. 당파성론. 둘만 모이면 싸운다, 애들은. 당파성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조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야. 지금 조선의 수준은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아주 우리 이렇게 미개하게 본 거지, 미개하게. 미개하게 본 거야. 근데 뭐 요즘도 뭐 보니까 뭐 사도광산 거기 푯말해 봤더니 뭐 불결하고 뭐 아주 뭐 부실하지 않은 뭐 조선인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썼다는 얘기 있더라고. 정말 그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떤 그 성정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문구도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이게 지금 발전하고 다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물사관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일제는 지금 너희는 지금 우리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개해 라고 지금 이야기 정체성론이거든.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유물사관이 그거를 깰 수 있겠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일본 너희 역사와 조선의 역사는 비슷하게 지금 단계를 밟아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조선사회 경제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정책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언어, 국어,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려고 했던 모습들. 국내에서는요, 이런 어떤 저항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국외.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막 펼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국외에서는 어떻게 투쟁하고 있을지 그 내용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